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라는 게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때 사실 회계와 관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회계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회계라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회계 장부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장부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계라는 것에 대한 이해인데, 뭐 이해라기보다는 회계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뭐 회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겠죠. 보시면 기업의 재무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재무적 정보라는 거, 재무적. 이게 기업의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뭐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을 한다. 그럼 거기에서는 재무적인 정보, 즉 숫자로 표현되는 정보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뭐 이런 것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회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숫자로 기록되는 정보들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시장에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수치로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라는 건 뭐냐, 어쨌든 간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에서는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수치로 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판단 또는 그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는 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는 그 회사에서 회사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무적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의 재산과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성과 등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각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기 위한 게 이제 회계다. 근데 회계라는 게 꼭 이런 것만 보고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기업의 외부, 즉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업 내부에 의사결정을 하는 뭐 사장이라든가 회장 또는 기타 이제 어떤 책임자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회계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런 얘기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손익계산서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각각의 이해관계자 이런 재무적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충족을 시킨다. 이 재무적 정보를 위해서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킨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뭐 투자 의사결정이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회사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남기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또는 나쁠까, 뭐 이런 것들을. 주식 시장에서 보통 이제 주식을 많이 하죠. 주식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투자라는 걸 할 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자본에 대한 투자하고요. 자본. 근데 이 자본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뭐 현금성 자산들 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도 크게 말하면 자본이 될 수 있는데, 뭐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는 땅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상가에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 정보에서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이 투자를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판단할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은 소위 말하면 종잣돈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돈이 좀 많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소소하게 조금씩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본, 이 주식이나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그 수익률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는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어쨌든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비율에서 본다면 비율, 즉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수익률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률보다는 작아요, 사실은. 근데 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냐? 우리가 비율의 어떤 함정이 있어요, 비율의 함정.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를 벌면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자, 1억에 투자했어요. 거기서 5%를 벌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5%면 500만 원이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비율의 함정이죠. 사실 투자 수익률은 비록 낮지만 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수익률이 작더라도 큰 돈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돈이 좀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비록 작더라도 그 금액 자체, 절대적 금액 자체는 크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같이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조그맣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다 투자할 돈도 없고 저기 있으면 뭐 딴 데 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회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어떤 회계의 어떤 그 방식, 그러니까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그 내용들은 사실 어떤 투자를 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재무적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국가에서도 어떤 회사에 재무적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국가의 정책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보조금을 통해서 무슨 환경과 관련된 어떤 보조금이 있다. 그러면 그 환경과 관련된 어떤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되 대신에 그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회사들한테 줘야지 과연 이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선 그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 또는 원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회계 정보의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자원 배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자원 배분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가 잘 도는 거고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경제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회계적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무적 정보로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다. 이해관계자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의사결정, 즉 투자라든가 또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대여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투자자. 대여자도 투자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두 가지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정부에서는 기업에다가 세금을 물려야 돼요. 세금을 물리려면 그 기업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재무적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계. 꼭 밖에 있는 사람만 어떤 회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냐? 뭐 안에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회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종류가 좀 달라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서 재무적 정보는 이해관계자는 주주는 뭐 투자를 해서 어떻게 그 돈을 벌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겠고,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냐. 그래서 과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산의 성과가 얼마 될까. 그래서 이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정보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의 충족 방법에서 나오는데, 뭐 이해관계자는 위에서 말하는 주주 등 외에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뽑아서 기업에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기업은 너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그걸로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자 이거죠. 그러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동일하게 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A 회사와 B 회사를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A 회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B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근데 그 회사의, 즉 A 회사에 대한 정보와 B 회사에 대한 정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어떤 틀, 그래서 규칙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산출하는 이 정보, 이거는 외부에 전달하는 정보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외부에. 그러니까 기업 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외부에 이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산출한 정보들이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외부자를 위한 정보, 그걸 이제 재무회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의 어떤 측면이 있는데, 관리회계는 기업 외부가 아닌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이 관리회계는 별다른 틀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데려와서 야 어떻게 돼 하고 브리핑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절차라든가 또는 규칙이라든가 뭐 형식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말로 해도 되고 또는 뭐 PPT로 만들어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규칙 같은 건 필요 없지만 거기서는 관리회계, 즉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산출 방법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게 원가 관리 회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재무회계 쪽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원가 관리 회계 쪽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뭐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따로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은 뭐냐? 일단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할 거냐, 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그 재무회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어떤 그 틀이 필요해요. 이게 기업 외부에 있는 자한테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정한 기준이 필요 없는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즉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한 틀이 따로 이제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을 보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현재 또는 과거의 정보를 이제 일반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가 있고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두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이 정보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돈을 벌어왔고 지금 현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있고 B도 마찬가지 과거에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뭐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가 판단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재무회계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정보는 넣을 수 없느냐? 여기에 미래에 대한 정보는 넣어서는 안 되냐? 넣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미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되면 얘가 의사결정을 안 돼.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라는 건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그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보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한다.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는 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근데 관리회계 측면은 좀 다르죠.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연초에 1월 1일 날 사장님이 이제 그 영업과 관련된 팀장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영업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뭐 내년에 몇 프로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정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산출의 주기에서 보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 재무회계 정보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주기 동안의 정보를 계속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만약 다르다면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의 정보를 주다가 그 다음에는 한 5년 동안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뭐 6개월짜리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된다면 각각 여기서 얻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요번 1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1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1년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는 1년짜리, 하나는 6개월짜리, 하나는 뭐 10년짜리, 하나는 5년짜리 이렇게 되면 각각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걸 이제 기간간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교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정보해야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다트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제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제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그 회사의 성과를 하나의 기간 동안의 성과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관리회계 같은 경우 그런 거 필요 없겠죠. 예, 여기서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라든가 또는 회사의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간에는 필수적인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게 뭐냐면 재무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와 관련된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갖지 않은 사람 간의 정보의 차이.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선택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를 할 거예요. 뭐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죠. 어떤 재력과 그다음에 뭐 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여기에 뭐 논밖에 없었던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강남이 개발이 된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어떻게든 잡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를 때는 그냥 뭐 논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땅을 산대요. 그럼 뭐 잘 됐구나. 뭐 어차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비교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비대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이라는 상장이 기업 공개거든요. 회사가 이제 주식을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시장에 내놓고 팔 수 있는 걸 이제 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식을 시장에 내놓고 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장을 하기 전과 그다음에 상장한 후에 주가의 주식의 가치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좀 커요. 상장을 일단 하고 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되고 있던 회사가 비상장 이거는 이제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그런 주식들. 이 주식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런 비상장되고 있는 회사를 상장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번에 상장이 될 거야. 빨리 사. 또 그렇게 해서 사게 되면 결국 상장된 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간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냐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이제 쓰고 있는데,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사실은. 근데 각각의 나라에서 자기에 맞는 회계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회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익과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면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수익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일한 회사에서 또 동일한 규모의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기준 차이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 기준 차이 때문에 돈 버는 게 달라지냐? 그건 아니고 돈 버는 금액은 똑같지만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는 뭐 A라는 어떤 그 수익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A라는 수익을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같은 돈을 벌어도 이쪽에서 수익이 되지만 이쪽은 수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회사를 잘 몰라. 그럼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가 다 이런 동일한 기준을 갖다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서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 이건 다 쓰진 않았어요. 만들어진 건 꽤 오래됐죠. 73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애들끼리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야, 국제회계 기준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이제 쓰자. 그리고 각각 가서 지들끼리 그냥 지들 나름대로 그냥 회계 기준 썼어요. 그냥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뭐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쓸 걸 이제 권장을 했고, 뭐 그래도 진전은 없었고, 사실 이제 국제적인 금융 사고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에 이렇게 앨런이라든가 또는 무슨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해가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회계 기준을 이용했을 때 보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11년도를 기준 10년도와 그다음에 11년도 2000년도 초반 그다음에 2010년도 사이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이제 도입을 해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어떤 회계 기준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을 써요. 근데 미국은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써요,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11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용을 했고요. 150여 개국에서 이런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정보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나라의 이 A라는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다 넘어가시고 이 회계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든 게 이 리콜과 관련된 사태인데 마텔이라고 그 마텔이 뭐냐면 그 뭐지 바비 인형 있죠 여러분들 바비 인형 그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2007년도에 그 중국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다가 이제 생산을 맡기고 그걸 이제 전 세계에 파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생산하던 그 제품에서 그 납성분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 페인트 하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그게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마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대응을 했냐 그런 것들을 막 숨기거나 또는 이렇게 무마하고 그러지 않고 한 1,500만 개인가를 그 전 세계에 풀어져 있는 장난감을 다 리콜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사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사과를 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불리한 정보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납성분이 나왔다 이런 것들 그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제품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이 회사는 굉장히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로부터 어떤 오히려 잘못된 정보 즉 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회사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그 회계 정보라는 건 사실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싶거든요. 어느 회사건.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불리한 정보는 누구한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어찌해서 알려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주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정보가 그 회사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마텔 리콜 사태를 가지고 정보라는 것, 즉 불리한 정보라도 그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해놓은 거예요. 아직도 이 큰 회사예요, 여기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이 홍리다라는 그 회사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이런 회사에다가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페인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마텔 쪽에서는 이 장난감은 아이들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납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대응을 참 잘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잘못됐구나. 분식인데 이 그 대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우 때문에 사실 굉장한 그 경제적인 혼란이 왔었죠. 당시 대우가 그 무너지기 전에 그 가장 큰 기업 우리나라에서 뭐 가고 싶은 회사 그러면 1위가 대우였어 대우. 그래서 대우 배지를 하나 딱 여기다 이제 양복에다 끼고 다니면 최고예요 최고. 지금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엎어졌어요. 대우가 분식회계를 했는데 이 분식회계는 뭐냐? 이 분식의 한문으로 된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가루 분자에 무슨 식이더라? 만들식인가? 식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루 분자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칠할식인가? 그런 식자를 써요. 그게 뭐냐면 가루로 칠한다는 얘기예요. 즉 화장하는 의미예요. 화장하는 의미.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면 거기에 굳이 이제 거기다 화장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회사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가려버리는 것. 그게 이제 분식회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에 분식회계 규모가 43조 원인가 아마 그랬어요. 이 당시에 43조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우그룹 안에서 분식, 즉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분식 규모가 43이다. 43조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1조를 벌었어. 1년에. 1조를 벌었는데 그 1조를 외부의 사람들한테는 45조를 벌었다고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43조에 돈이 없는 상태인데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걸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우그룹의 이 분식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분식회계 때문에 이 경제가 휘청해 버렸죠. 아주.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 타격을 입었고 이 대우가 이제 엎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경제가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근데 이 대우그룹의 회장은 뭐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사면이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인데 김우중 회장이 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뭐였냐면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단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였어, 베스트셀러. 네, 참.
근데 뭐 이 내용들을 깊이 자세히 보면 사실 이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착복을 하거나 뭐 이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당시의 상황이 대우가 이제 그 한창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이제 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렇게 큰 나라에 진출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어떤 대기업들과 경쟁에서 많이 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다 눈을 돌렸냐? 동남아 쪽에다 이제 눈을 돌린 거야. 그래서 대우 쪽에서 당시 이제 외환위기 대우의 이제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는 동남아 쪽에서는 대우급이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건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면 처음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투자된 돈이 이제 회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을 정보를 이용하는 즉 회사의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숨긴 거죠. 근데 거기에 숨기는 건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 투자를 했어. 근데 여기서 돈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주식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많이 잃었어요. 올라갈 것 같아.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해요. 언젠간 올라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업도 이런 과정을 막 거쳐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미리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만약에 터졌다.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분식회계로 해서 뭐 어떤 기업이 무너졌다. 아마 이 회장은 그 거기서 그 감옥에서 못 나와요. 미국의 앨런인가 거기가 12조인가 12조인가 모르겠네.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데 한 10조 정도 됐나 봐. 한 그 정도의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43년형인가 그랬어요. 43년. 경제사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대우그룹 자체가 뭐 무너진 건 그렇다 치고 대우와 관련된 계열 회사들이 싹 무너진단 말이에요. 경제 기반이 무너져요. 경제 기반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그 법이 잣대가 조금 물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 걔네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뭐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볼 테지만 분식회계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분식회계를 만약에 뭐 단적인 예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번에 분식회계를 좀 하고 싶어. 뭐 재무제표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대우의 분식회계를 보면 돼요. 대우의 분식회계가 분식회계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블. 그죠? 예. 웬간한 건 다 있어요, 이 안에. 예. 거기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대우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래서 이게 자꾸 분석이 나오니까 자꾸 신경 쓰이네. 분식이에요, 분식. 여기 이제 뭐 43조 원, 뭐 43조 원이니까 43조. 이게 34조가 아니라 43조 원이니까. 전체 이제 대우 그룹 전체 규모가 그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9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분식회계를 통해서 또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회사의 어떤 안이한 대응이죠. 어떤 정보를 숨기고 그 숨긴 정보를 통해서 뭐냐면 투자자들이라든가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가 무너져서 떨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정보의 어떤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잘 막기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사실 기업회계 기준이 있어도 사실 막고자 하는 내가 이제 어떤 정보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싫다면 방법들이 다 있겠죠. 사실은 100%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계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이용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통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가 필요할 때 그 회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이런 재무적 정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무적 정보라는 게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봤어요. 몇 가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